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오늘 영성은 여러분에게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정심 없는 공감이 되나요? 동정심 없는 공감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감의 기술이나 전략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공감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그러시겠습니까? 서운한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라고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것이 하나의 기술로, 전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의 기술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공감적인 경청과 공감적인 반응의 자세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 이웃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친구 안에서도 이런 공감이 정말 동정심, 연민으로 연결해 나가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기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값싼 동정은 싫다라는 말을 쉽게 하죠. 과연 값싼 동정이 무엇일까? 사실은 동정한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compassion 하지만 라틴어로는 co-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통하면서 공감해주는 것. 이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정심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값싼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값비싼 것인데 그런 척하는 것. 그리고 정말 진심이 없는 말과 표정만 그렇게 하는 것.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것. 이럴 때 동정은 아마 값싼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정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도. 그래서 어린이들은 특히 동정을 받고 싶어서, 특히 엄마에게 동정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심을 사고 싶은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은 이런 함께 고통하고 아파해 줄 때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아파하면서 그를 정말 고통하면서 어떻게 그를 기만하고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동정심은, 진정한 동정심은 상대방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정심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몇 년 전 그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겉보기에는 정상인 등과 다름없지만은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조차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공포와 테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 연쇄살인범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IQ가 160입니다. 그리고 160이면 검증된 천재죠. 그런데 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연쇄살인범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IQ와 정서적인 공감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친분을 나눈, 그리고 서로 함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럴 때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쇄살인범이 대답하기를 아주 건조하게 표정 없이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고민을 했다라면 나는 그럴 수 없죠. 저는 동정심이라는 것은 아예 떼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동정심이 없다라는 거는 나만 생각하겠다라는 거, 나만 돌보는 거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이런 그 대답에 굉장히 놀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일상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떼어버리는 그런 일상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해물질이나 유독물질이 나오는 것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땅속에 몇백 년 동안 썩지 않는 물건들을 서슴없이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행동도 결국은 오로지 이 순간만을 즐기기 위한 그런 행동이고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감성지능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의 강의 중에서 과연 착한 생각이 착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대 신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신학생들에게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설교할 수 있는 과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에 가는 도중에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성서 루카복음에 나온 그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진 않았겠죠. 죽어가는 사람처럼 해서 그 골목길에 그 상황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신학생들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명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그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학생들은 지금 현재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죽어가는 초죽음이 된 아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인물이 골목길에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대로 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착한 생각이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신학생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왜 학생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을까? 다니엘 골만이라는 이 감성지능에 연구한 이 전문가는 말하기를 이들이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측은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설교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설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그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된 거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요. 인간 도덕의 근본은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에서도요. 우리 인간의 뇌 자체는 동정심이 활성화되도록 이미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뇌에서도 동정심, 측은지심이 활성화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하면 아파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일, 나의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방에 코끼리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그 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하죠.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도 굉장히 건망증이 심합니다. 이런 건망증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먹지 않죠. 그러나 내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건망증이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잊었다는 이유로 잊었어 하는 이유로 쉽게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책임을 지기보다도 잊었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잊었다라는 것도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이 현대인들 바쁜 일상 안에서 여유 없다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측은지심과 동정심으로 그 누군가 뭔가 고통에 처했을 때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못함은 결국 여유 없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내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핸드폰이 울리면 상대방은 투명 인간이 되고 나는 그 핸드폰 대화에 몰입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는 태도이죠. 거리에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도 우리는 구경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가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돌아가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방관합니다. 이러한 무관심들이 결국은 몰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편할 것을 배려해주지 않는 마음이죠. 진심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공감을 어떤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면서 공감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마음의 진정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진심으로 누군가 대해줄 때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때 소중하다고 느끼듯이 나도 진심으로 누군가에 다가갈 때 우린 서로 소중한 것을 느낍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의 원인은 동정심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심각한 소외 현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정하지 못하는,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정심의 부재는 결국은 사랑을 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돈보스코가 사랑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라,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을 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공감의 영역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섬세한 자세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주변에 관심이 많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춘수 씨의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을 때 주변의 꽃들이 비로소 정말 그 작은 몸짓에 불과했던 그런 꽃들이 진정한 꽃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생명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겸손은 위대한 공감이며 진실한 소통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공감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데이비드 펜나이크라는 사람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이 성공하려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실패한 기업을 연구해 본 결과 이 기업들이 그 실패한 이유는 바로 고객과 공감을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공감의 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공한 기업은 조직이 복잡해서 고객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범한 직원이었다가 대단한 직책을 받게 되면 이 동료들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사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평사원이 팀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린 쉽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정말 그 중요한 직책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직책에 주어졌을 때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명령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거죠. 사실 명령은 위협적인 불통이 되고요. 공감은 아름다운 소통이 되는데 공감은 겸손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보다는 경청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팅을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여학생에게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과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앉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여학생이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하고 말하면 그 자매는 다시 껴들어서 막 그걸 설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 이어서 또 뭔가를 막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와 모임을 하는 날은 길어집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모임에. 그렇더니 그렇게 말이 없던 자매들이 너도 나도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예. 말이 많아지면 경청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더 편안한 이유는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측은지심으로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였고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수녀님들 3분이 인형과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때 이 오프라는 정말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수녀님의 그 다정한 모습들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정말 자기는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는 지금도
그 받았던 그 소중한 체험을 간직하고 지금도 그 가난한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수녀님들이 베풀었던 그 측은지심을 이 오프라도 같이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측은지심으로 많은 것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정하는 마음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 루카복음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측은지심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줬습니다. 진정한 동정심은 고통을 느끼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도움을 베푸는 행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은 아주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폭력적인 성격, 잔인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가 고통하면 함께 고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런 살아가면서 여유 없음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잔인한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연구를 보면요, 정말 그 미취학 아동들이 그 어린아이들 5, 6살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라와 문화와 상관없이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분노하는 얼굴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학대받은 아동은 이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립적으로 보거나 평온한 표정까지도 위협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어린이 언제 화를 내는지를 알아내는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되지 않은 얼굴을 봐도 일단 긴장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평화롭다라는 거, 행복한 얼굴이라는 거를 잘 못 알아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조차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줌으로써 아이의 감성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우리 굉장히 온유함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그 자신이나 다른 이의 결점에 인내하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그 다른 사람 누구나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믿고 인내해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너와 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레시오 성인이 한 우정의 3대 원칙은 공감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3대 원칙은 상호적이어야 되는 거,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호 간의 애정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 그리고 상호 간에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 공감의 영역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언제나 공평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라.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을 팔 때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라고 권고합니다. 예, 살레시오 성인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물건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마음으로 지독하게 깎으려 말 것이며 물건을 팔 때는 사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 인색하게 올려받지도 말게 하소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모두 제가 베풀어야 할 자비의 대상임을 알아 그들과 고통을 나눌 때 비로소 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 결국 우리는 나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아멘.